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눈빛 하나가 여러분의 운과 복을 통째로 깎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모이고 일이 꼬이고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이유가 내 탓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상학에서는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거든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의 얼굴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고 반대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의 얼굴에도 공통된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얼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 그 공간의 구조와 에너지가 나의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좌우한다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자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코가 크면 돈을 잘 번다고 알고 계시죠? 관상학에서는 코를 재배궁이라 부르면서 재물운의 핵심 부위로 봅니다. 코끝, 그러니까 준두라고 하는 부분에 살이 단단하게 잡혀 있으면서 찰집이 분명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상이라고 보거든요. 콧방울도 중요한데 마늘을 반으로 쪼갠 것처럼 도톰하게 갈라져 있으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콧구멍이 위로 들려서 다 보이면 돈이 새고 비밀도 새는 상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코만 크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관상에서는 오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마와 코 양쪽 광대뼈 그리고 턱까지 5부위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진짜 부자의 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특정 부위 하나만 유독 튀어나오면 오히려 균형이 깨져서 좋은 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눈썹과 눈 사이에 전태궁이라는 부위도 있는데 이 부분의 살이 적당히 두툼하고 탄력 있으면 부동산 운이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집을 사도 잘 오르고 거주 환경도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관상이라는 건 코 하나, 눈 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전체의 조화와 균형, 각 부위의 생김새와 색감, 그리고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세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관상학적으로 분석하면 상당히 좋은 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워런 버핏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부자가 못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거든요. 엔지니어, 연구원, 기술자처럼 한 분야에서 장인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의 얼굴에도 특유의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몰입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한 사람의 얼굴에는 기세와 격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부자의 관상이 아니더라도 시대가 바뀌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얼굴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일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테트리스를 하듯이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물건의 크기와 무게를 맞춰가며 배치하더라는 거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는 작은 일에서도 이 정도의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결국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관상이 바뀌는 원리이기도 한데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얼마나 몰두하느냐가 5년 뒤,
10년 뒤에 내 얼굴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표정, 눈빛, 입꼬리의 방향까지 전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니까 대충 하고 나중에 정규직이 되면 그때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의식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착각이에요. 관상은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지는 것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살아내는 과정에서 운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뭔가 열리지 않더라도 그 경험과 정성이 쌓여서 다른 쪽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지금 이 순간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운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얼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좌우 균형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누구나 완벽하게 대칭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한쪽이 심하게 뒤틀려 있거나 함몰돼 있으면 내면의 불안정함이 외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눈빛은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검은 눈동자가 위쪽에 붙어서 아래와 양옆에 흰자가 드러나는 눈을 삼백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잔인한 면이 있거나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한가운데 작게 떠 있어서 위아래 양옆 사방으로 흰자가 보이는 사백안은 관상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눈 중 하나거든요. 이런 눈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 운과 복이 소진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상은 얼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만났는데 이상하게 차갑고 탁하고 어딘가 더럽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본능적으로 불쾌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그 감각, 그것도 관상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학에서는 남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좋은 상이고 여자는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가 좋은 상이라고 봅니다. 남자인데 지나치게 가늘고 높은 목소리를 내거나 여자인데 쇳소리처럼 거칠고 둔탁한 목소리를 내면 흉한 상으로 보거든요. 이건 음양의 조화라는 원리에서 나온 건데, 양의 기운을 가진 남자는 양의 소리를 내야 하고, 음의 기운을 가진 여자는 음의 소리를 내야 자연스러운 균형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상은 점점 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타고난 생김새의 영향이 크지만 나이가 들면 살아온 방식과 마음가짐이 얼굴에 전부 새겨집니다. 어르신들 얼굴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여유 있고 품격 있고 격이 느껴지는 얼굴이 있는 반면에 고약하고 삐뚤어져서 옆에 같이 앉고 싶지 않은 얼굴도 있잖아요. 이건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어떤 태도로 살아왔느냐의 결과물이에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가정에서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 위치가 됐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니까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고 그 확신이 교만으로 바뀌면서 얼굴이 점점 고약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나다워지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편해진 겁니다. 편해진 만큼 경계심이 사라지고 경계심이 사라진 만큼 인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관상이라는 건 타고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태는 기운을 만들고 기운은 다시 형태를 만드는 선순환의 구조가 있거든요. 좋은 표정을 지으면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다시 얼굴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과 부정적인 의식은 얼굴을 점점 험하게 만들고 험해진 얼굴은 다시 나쁜 기운을 끌어당기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선순환의 출발점에서 나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좋은 것들을 이어가는 관성의 힘, 이걸 의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공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상이 사람의 운을 보여준다면 풍수는 공간의 운을 읽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집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 인테리어나 거실 전망 정도만 확인하고 계약하죠. 그런데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실뿐만 아니라 각 방, 침실에서 창밖을 보면서 주변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오는 구조를 도로충이라고 하는데 이건 외부의 거친 에너지가 집을 직접 때리는 형국이라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주변 건물의 모서리가 우리 집을 향해 뾰족하게 겨누고 있는 것은 격각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흉한 기운을 보내는 구조거든요. 이런 충이나 살이 많은 집에 살면 위축되고 억압되는 에너지를 계속 받게 됩니다. 사업이 안 풀리고 건강이 자꾸 나빠지고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단순히 예쁘다, 안 예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확 트여서 끝없이 펼쳐진 전망은 에너지가 흩어지는 구조라 오히려 좋지 않거든요. 강이 보인다면 너무 가까이보다는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게 낫습니다. 혐오 시설이 보이거나 불쾌한 것이 연상되는 위치는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풍수에서 좋은 전망이란 에너지가 적당히 모이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그 미묘한 균형이 잡힌 풍경을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평면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신축 주상복합 중에는 사선으로 틀어진 구조나 독특한 형태를 가진 곳이 많은데 풍수적으로는 장방형, 그러니까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돌출된 부분이 있거나 함몰된 부분이 있으면 그곳으로 에너지가 새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같은 평면은 특히 피해야 하고요. 단지 전체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을 때 특정 동을 찾는 게 쉽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닿는 단지가 있는 반면에 들어가자마자 어지럽고 헷갈려서 동을 찾기 어려운 단지도 있잖아요. 후자는 설계 자체가 풍수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질서 없는 단지 배치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기운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첫인상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층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를 고려했을 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대 높이를
약 30m로 봅니다. 이게 땅의 기운인 지기가 미치는 범위의 기준이 되거든요. 대략 13층에서 14층 정도가 그 경계인데 그보다 높은 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층이라도 그 자리에서 안정감이 느껴지고 보이는 전망이 에너지를 응집시키는 구조라면 충분히 좋을 수 있거든요. 다만 높은 층에 올라갔을 때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집은 확실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그 공간의 에너지가 나와 맞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너무 낮은 곳도 문제가 됩니다. 도로보다 집이나 아파트가 있는 땅이 높아야 하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리인데 이걸 전저후고라고 하거든요. 도로 아래에 위치한 집은 에너지가 눌리는 구조라서 좋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산중턱에 위치한 집이 좋다고 보지만 급경사를 타고 쏟아지듯 내려오는 자리는 물과 기운이 빠져나가는 흉한 터거든요. 경사를 타고 내려오다가 살짝 멈춰서 평탄해지는 그 자리, 거기가 명당입니다. 양쪽에서 도로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물이 함께 쓸려나가는 형태의 땅도 굉장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재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터에 있는 집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집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풍수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이 내부 구조거든요.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첫인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포근하고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면서 햇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집이 있는 반면에 들어가자마자 음침하고 축축한 느낌이 드는 집이 있잖아요. 흥미로운 건 운이 좋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특정한 냄새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환기가 잘 되고 채광과 통풍이 좋아서 공기 자체가 맑은 거죠. 반대로 디퓨저 향이 과하게 나거나 인위적인 향기가 유독하면 그건 나쁜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감이 편안한지, 직감적으로 불편함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그 집의 에너지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게 공간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부잣집을 직접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대문에서 현관까지 일직선으로 뚫려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약간 굽이굽이 돌아서 들어가게 설계돼 있는데, 이건 외부의 거친 기운이 정화되지 않은 채로 집 안으로 곧장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입니다. 현관의 상태도 확연히 다릅니다. 택배 상자가 쌓여 있거나 우산이나 골프채가 널브러져 있거나 신지 않는 신발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현관은 부잣집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관은 집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깨끗하고 정돈돼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공기가 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깨끗함 자체에서 나오는 그 신선한 느낌이요. 현관에 선인장이나 난 같은 뾰족한 식물을 두는 것도 풍수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뾰족한 형태는 기운을 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공격하는 셈이 되거든요. 둥글고 부드러운 잎을 가진 관엽식물이 훨씬 낫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거울이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밖으로 튕겨 나가버리거든요. 신발장 문마다 거울이 쪼개진 형태로 붙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문과 창의 관계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에 바로 창이 보이는 구조, 문과 문이 마주보는 구조, 창과 창이 일직선으로 마주보는 구조는 전부 기운이 관통해서 빠져나가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구조의 집에 살고 있다면 관엽식물을 사이에 배치하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기운의 직선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맞은편에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구조는 돈이 모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흉한 배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문을 설치하거나 화장실 문을 환기 목적 이외에는 항상 닫아두거나 그 앞에 관엽식물이나 발을 설치해서 시각적으로라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방의 배치도 신경 써야 하는데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이 폭만큼 보이는 공간, 그 라인 위에 침대나 책상을 두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문 너머로 현관문이 보이고 외부의 기운이 직선으로 들어오는 위치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안정감도 없는 최악의 배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운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방법은 바로 버리고 비우고 없애는 것입니다. 입지 않는 옷, 고장난 물건, 기능을 다한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공간에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응집되고 순환할 수 있거든요. 꽉 막힌 공간에는 생기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운이 안 좋은 집에 가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냉동실을 열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꽉 차서 방치돼 있거든요. 언제 넣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물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운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한 공간입니다. 창고 같기도 하고 서재 같기도 하고 옷방 같기도 한 이도저도 아닌 공간, 이런 곳이 집안에 존재하는 것만큼 운에 안 좋은 것은 없거든요. 모든 공간에는 명확한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공간, 일하는 공간, 쉬는 공간, 각각의 기능이 분명해야 에너지도 맑아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의식도 명확해지는 거죠. 사람이 집을 짓지만 결국 집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같은 정도의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서 창밖으로 숲이 보이는 병실에 있던 환자가 벽으로 막힌 병실에 있던 환자보다 평균 24시간 먼저 퇴원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공간이 사람의 회복력과 심리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 상태가 불안정하고 감정이 들쭉날쭉하면 공간도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운 공간은 다시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일단 물리적으로 정리하고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없애고 버리고 지우고 끊어내는 것이 풍수에서 운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새로운 가구를 사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보다 기존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소원을 빌러 명산을 찾으시잖아요. 서울에서 가까운 곳 중에 기도 명당으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은 화기, 그러니까
불의 에너지를 가진 산이거든요. 화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특히 좋은데 열정이 사그라들었거나 의욕이 없어졌거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관악산의 에너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관악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같은 소원을 마음에 품고 3번 올라가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그 위에 관악산 연주대까지 3번을 오르는 정성과 의지, 그 자체가 운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걷는다는 것은 사유한다는 것이고 사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민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뒤에 산에 오르는 그 행위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내 마음가짐과 태도, 내가 사는 공간의 에너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기운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내 의식과 선택이 만들어낸 필연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얼굴의 표정을 바꾸고 내 공간을 정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상은 바꿀 수 있고 풍수는 조절할 수 있고 운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나로부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